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윤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윤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또 명재권 판사가의 물음표 찍겠습니다. 명재권 판사라고 하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판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라는 얘기가 붙은 걸 보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이것도 명판사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TV조선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 정 교수의 건강도 위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을 단독 보도로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명이 돌아가면서 사건이 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명재권 판사와 이 송병호 판사가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명이 배정이 돼 있다면은 둘 중에 1명이 무조건 맞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송병호 판사 혹은 명재권 판사 이렇게 확률은 50%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경우에 영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사에 상당한 고비가 될 텐데 네.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특정 판사가 맞는 것을 의식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의 시스템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6번이나 이제 소환을 하고 나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영장 청구를 미룬다면 그 또한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방침을 정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소까지 다 감안을 해서 현재 청구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재권 판사가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각한 상황에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까지 기각을 한다면 이 여론의 비판이 검찰이 아닌 이 법원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명판사가 50%의 확률로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일단은 맞는 자체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이 재청구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재청구가 된다면 같은 판사가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지난번에 명재권 판사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경호 판사가 맡을 것이 100%입니다. 예, 이번 주에 할 경우 송 할 판사가 경우에, 맡게 되고 예,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하면은 또 또 다를 다른 수 2명의 있습니다. 판사가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판사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조국 장관이 이 사퇴하면서 윤 총장도 뭐 사퇴할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국감장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윤 총장이 청와대와 과연 계속 같이 갈 수 있느냐, 관계는 어떤 거냐 이런 데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윤 기자가 좀 취재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윤 총장은 사실 지금 주변에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냐, 2년을 다 채울 것이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다 채울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남은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걸로 봐서는 당장 임기를 그만두거나 중간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취재가 됐군요. 윤 총장의 거취는 저희도 면밀히 살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는 명재권 판사가였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느낌표도 정리를 해주셔야겠네요. 네, 첫 번째 느낌표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률은 반반으로 느낌표를 찍어봤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 물음표는 뭔가요? 네, 다음 주제 물음표는 손석희까지의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손석희까지 예.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이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손석희 사장도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걸 엄청 먹은 게 JTBC예요. 이번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건데 하여튼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 이사장이 조국 일가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들을 그동안 쭉 비판해 왔기 때문에 뭐 그 이해를 하겠는데 이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런 언론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조국 관련 의혹들을 보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JTBC가 어떻게 보도했느냐 이거 부분은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 사장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달 9일에 이제 아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추석 연휴를 끼고 나서 한 열흘 가량을 휴가를 갔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당시는 조민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보도와 관련한 것,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었는데 당시 손 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페북 여론전에도 비판하는 시각을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손 사장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네. 왜 이 시기에 휴가를 갔지? 이런 의혹들, 그렇습니다. 의혹 어린 시선들이 사실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손 사장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윤 기자도 말씀을 해줬는데, 근데 지금 유 이사장이 비판한 이 부분, JTBC의 보도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여기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유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KBS와 인터뷰의 내용이 김경록 씨는 조금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KBS와 인터뷰 이후에 JTBC를 찾아갔는데 JTBC에서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싣지 않고 인터뷰도 거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유 이사장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유 이사장은 JTBC가 언론으로서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싣지 않았다, 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 자, 유 이사장은 JTBC가 세월호 참사 때 성장을 했다면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인데 그 뒤로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어떤 경중을 나눌 줄 알고 균형 감각이 있는 이런 언론사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김경록 씨는 유 이사장과도 인터뷰했을 때 네. 증거 인멸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 이사장은 그 부분을 또 유튜브 했었죠. 방송에서 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김경록 씨는 사실 현재 검찰 수사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협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증거 인멸을 인정했던 부분을 좀 빼서 정경심 교수 쪽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손석희 사장 쪽에서도 뭔가 대응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유 이사장에 대한 그런 언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과거 손 사장이 유 이사장을 방송에서 옹호했던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하고 일일이 대응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그 시절 저와 제작진을 좀 피곤하게는 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범법은 아니었단 얘기. 자, 2017년 방송분인데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유 이사장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을 때 손 사장이 유시민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자, 손 사장은 올해 5월 유시민 이사장 모친 상가에도 직접 방문할 만큼 두 사람은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같은 진영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갈등 네.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 소식은 느낌표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느낌표를 정리하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1985년도 이제 서울대 프락지 사건 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항소 유일선을 썼는데 그 마지막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자,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자,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네크라소프의 식구를 마지막 한 줄로 썼는데 그래서 오늘의 느낌표는 조국을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조국을 사랑. 네. 마지막 항소 이웃의 마지막 문장과 호응을 이루는 대꾸를 골랐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윤태윤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를 언급하면서 성접대로 잘못 표현을 했는데 접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윤 기자였습니다. 네.